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세종연구원의 김기희입니다. 매년 대전 세종의 정책 엑스포가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도 여짐없이 대전 세종 협력 연대 연계의 꽃을 피우다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각 분과별로 3일에 거쳐서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경제와 관련된 분과의 내용인데요. 주제는 대전 세종 경제공급의 형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해가지고 2개의 세부 주제가 발표됩니다. 늘 형식은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석자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좌장을 맡으신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인 배진환 교수님이십니다. 멀리서 오시는 선수분으로 이렇게 여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박종찬 고려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한밭대 조복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남영식 대전 세종경제 남영실 박사님. 토론을 해주실 대전 세종연구원의 김성표 박사님. 이후 순서는 우리 좌장을 맡으신 오늘 배진환 교수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배진환입니다. 이번에 2021년 대전 세종 정책 엑스포가 큰 주제가 대전 세종 협력 연대 연계의 꽃을 피우다 이 주제입니다. 이 세션은 그중에서도 경제 쪽에 초점을 두어서 대전과 세종이 경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게 이제 이 세션의 주제입니다. 발표의 두 부분의 전문가가 나서시게 되는데 한 분 대전 세종연구원의 선임연구원 김기 박사께서 대전 세종 통합경제권 구축 방안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 또 역시 대전 세종연구원의 남영식 연구위원께서 대전 세종 지역화폐 운영 현황 고찰 및 향후 개선 방안 모색 지금 아마 온통 대전 이렇게 해서 대전에서는 지역화폐를 쓰고 있고 또 세종 지역에서도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건가 그것도 이제 경제 통합의 시각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아까 토론해 주실 분들은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미리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발표해 주실 전문가분들은 20분 전으로 발표를 해 주시고 토론해 주실 분들한테는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드려서 15분 이내로 발표를 토론을 해 주시면 시간을 지키는데 11시 50분까지 저희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야 하니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냥 다른 얘기 그만두고 우선 발표부터 듣기로 하고요. 첫 번째 주제 김기 박사님의 대전 세종 통합경제권 구축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는 건가? 앞에 서주셔야 돼요. 앞에서 앞에 서주세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뭐 손을 드는 기능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메모를 제출해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를 발표를 맡은 김기희입니다.
제목은 이제 대전 세종 통합경제권 구축 방안인데 실제 내용은 경제 통합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된다기보다는 우선은 대전과 세종의 경제 협력 방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경제 통합을 염두에 두고 대전 세종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전과 세종이 일단 세종이 대도시권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대전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이렇게 통합되어 간다는 것은 잘 아실 테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대전과 세종이 이렇게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충남, 충북까지 합쳐진 메가시티 사업들도 추진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제 대전하고 세종이 여러 가지 경제 협력 사업들을 추진했지만 체계적인 협력이라든지 행정과 예산의 어떤 집행상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대전과 세종의 행정통합 얘기도 나오고 또 세종에서는 이 경제통합을 우선적으로 해보자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대전과 세종이 먼저 중장기적으로 경제통합을 염두에 두고 우선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하되 충남과 충북까지 포함한 이 경제 산업의 보완성 내지는 분업체계에 의한 이 동반 성장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는데 주로 산업 입지 시각에서 이제 지역 간의 자원의 투입과 산출 효과에 초점을 두고서 경제 통합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시각은 이 대전과 세종의 이 산업의 보완적 시각에서 이렇게 서로 이 협력을 해 나가야만 서로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해 볼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간 경제 협력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많이 추진되어 왔는데 2015년부터 이제 경제권 협력 산업 육성 사업이라든가 2018년부터는 이 사업이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광역 협력권 산업 육성 사업이 이제 정부 주도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주도로 이렇게 협력권 산업들이 기술개발이나 기업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대전과 세종 간의 경제 협력 가능한 그런 사업들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 사업들을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협력권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2018년부터 이제 바뀌어가지고 명칭이 바뀌어서 14개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술개발이나 기업전 사업들이 이루어졌는데 대전하고 세종과 충북과 이렇게 같이 주관 참여를 추진한 사업은 없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른 시도, 대전, 충남, 세종 따로따로 다른 관련 시도들과 협력 사업을 한 거 있는데 안타깝게도 인근에서 같이 주관 참여로 협력한 사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이제 시도 주력산업 육성 사업은 이건 이제 시도 간의 협력 사업이 아니라 자기들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시도 간에 추진해왔던 사업들도 있고 또 이제 지회 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R&D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을 해오는 게 있는데 대전은 이제 ICT 융복합이라든가 세종은 미래차항공, 에너지 신산업들이 이제 충남, 충북에 이루어졌는데, 주로 대전의 ICT 융합이라는 것이 이제 미래차나 에너지 신산업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융합도가 높은 산업이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런 사업들이 R&D와 관련된 타고 효과 높은 산업들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대전, 세종이 이런 아까 앞에서 여기 말씀드린 이제 경제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1차, 2차 같이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2015년도에 대전시청에서 서로 대전과 세종 간의 협약을 맺고 5개 분야 20개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주로 세부 사업 내용들은 이렇고, 이제 대부분 이 주변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대전과 세종의 실무선에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들 중심으로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딱 하나가 추진은 안 됐는데, 인접지역 상생산업단지 공동조성, 요거가 이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인접지역에 이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해가지고, 기업들도 공동 유치하고, 더군다나 대전이나 세종이 대기업이 부족한 실정에서는 공동산업단지에 대기업을 서로 유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서로 이게 행정권 권역이 다르다 보니까 공동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상생 업무 협약을 맺고 작년 11월 3일 날 맺었던 건데, 이제 이거는 세종시에서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간에 이제 실무협의회나 정책간담회 같은 걸 따로 더 가지고 좀 더 1차에서 이렇게 신호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그런 사업 내용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정책간담회나 실무협의회를 둬서 사업 추진도 점검도 하고 이렇게 좀 발전된 그런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차 상생 업무 협약에서도 교통이나 경제, 문화, 관광, 교육, 안전 이런 부분에 걸쳐서 좀 더 이제 중기나 장기, 단기 사업별로 추진되었던 것이 1차보다는 좀 진전된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1차에서는 주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사업들만 했다면 2차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도 기획됐다고 하는 것이 조금 공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 하기보다는 좀 더 개선해야 될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방 주도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지역주도의 지방분권의 자력적인 발전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광역연합이 강력한 실권을 갖고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준정부기구 형태의 조직기구가 있어야 자율적인 사업이 추진이 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대전 세종과 상생 협력 사업도 지금 2차에 걸쳐서 하지만 어떤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 체계를 갖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됐으면 하는 게 좀 앞으로 과제라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경제 분야에서 얘기한다면 대전 세종과의 어떤 상호 이 보완성을 갖는 이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좀 더 실효적인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적 동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 분석 내용은 이제 연구에 기반이 됐던 대전 세종의 경제 통합적 접근을 통한 경제 협력 방안 연구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지금 과정으로 참여하신 배진환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한 건데, 이 분석은 배 교수님께서 좀 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 수요 증가가 지역 간에 미치는 효과, 이거를 봐서 이제 주로 대전에서 최종 수요가 증가했을 때 타 지역으로 미치는 효과, 저는 이제 세종이나 충남북으로 많이 봤고요. 또 세종에서 최종 수요가 증가했을 때 산업별로 지역 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상 생략하고요. 몇 가지 특징을 이제 발견했는데, 대전 지역에서 최종 수요 증가했을 때 산출 파급 효과 정도가 3분의 1 정도는 그냥 충청권 이외 지역으로 빠져나가더라. 그 중에서 이제 세종시로 기착되는 것도 이제 낮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5%를 상회하는 산업들도 발견되는데, 그런 산업들은 주로 산업적 보완성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들로 생각되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가 산출 파급과 수도권으로 상당히 유출되는 그런 산업들이 많다고 하는 거. 세종 지역에서 이제 최종 수요가 증가했을 때 분석했어도 그 결과는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거. 특히 이제 대전으로 기착되는 그런 게 5%를 상회하는 산업들도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산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 여러 가지 도출된 이 최종 수요가 대전 세종 간의 지역 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높은 그런 산업들이 산업적 보안성을 높이는 그런 산업들이 생각할 수 있고, 아쉽게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많이 치중돼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분석 결과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그 파급 효과를 미치는 제조업 분야까지 영향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보완 가능한 산업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산업 융합도도 분석을 해봤는데 지역 간 산업 보완성과 생산 가능성 향상 가능성 분석을 해서 뭐 또 이런 분석 방법을 가지고 향후 산업 융합의 가능성권 잠재력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이 방법을 가늠해봤는데, 대전에서는 주로 이제 그 세종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속한 사업들이 주로 세종 제조업들과 상륙도가 높아지고, 서비스업은 또 서비스업대로 이 대전과 세종 간에 다 그런 결과들로 나타났고, 대전에서는 서비스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뭐 이런 주로 서비스 업종, 세종과 많이 융합도가 높았고, 세종도 상당히 대전과 그런 부분에서 융합도가 높았고, 제조 부분도 몇 가지 이제 금속 가공이나 기계, 철강 이런 제품 중에서도 산업 융합도가 높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까지 합친 이런 그 인적 자원의 이동을 통해서 서로 협력 가능한, 동반 성장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 분석을 해봤는데, 두 도시 간 인력 수급 융합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사실, 이것도 발견했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시장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단일 노동시장권이 충남 내에서도, 충남 대전 충북권 내에서도 여러 권역별로 이제 형성되고 있더라. 그 중에서 이제 노동자 수요 자금률이라든가 노동자 공급 자금률이 낮은 지역들이 세종이나 계룡시 인근 대전 대전 세종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들이 펼쳐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인적 자원의 교류 내지는 공급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노동 수요 자금률이나 공급률이 낮은 지역들이 상당 더 존재하는 그 인근 시군 지역 중심으로 대전과 세종이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에 이제 협력 가능한 업종 구상들을 이제 이거는 주로 분석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그 국토 계획이라든지 현재 추진적인 충청권 메가시티라든지 또 내륙 첨단 산업권 발전 종합계획이라든지 행복도시 광역도시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 사업 중에서의 어떤 얘기되고 있는 강구축 이런 데서 이제 계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 대전, 세종, 충청권이 협력 가능한 업종들을 이제 빼봤는데, 탄업 특화도가 높은 그런 산업들 중심으로 보면은 뭐 미디어 바이오 산업과 ICT 융복합 스마트 헬스 기업 산업들을 이제 그 특화도가 높은 부분에 있어서 대전과 세종이 협력 가능한 업종들로 이제 전망되고요. 또 4차 산업 핵심 기술 부분에서 대전과 세종이 미디어 바이오, 국방 산업, 바이오 헬스, 미래차 이런 부분에서 협력 가능한 부분이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대전 세종의 경기 협력 필요성과 비전 체계에 대해서 이제 경기 협력 방안들을 몇 가지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일단 그 필요성은 충분히 그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인식했지만 중요하게 그 비전과 전략 체계가 좀 마련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목적성을 가지고 추진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가능한 예시인데, 이건 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비전은 이제 대전 세종이 국가 균형 발전 선다는 혁신 성장 거점, 그래서 이제 미래의 신삼 혁신 클러스터로 이제 가자. 그래서 그 전략은 상호 보안성 및 분업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전략.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도요. 대전과 세종 간의 연구 창업 생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R&D 기능과 사업화, 스케일업과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을 생태계에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적 자원도 상당히 교류 활성에서 인근 시군까지 합친 교류가 가능한 그런 부분 같은 전략 부분을 세 가지를 생각했고요. 경기 협력 방향으로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이 산업 대전하고 세종하고 이 산업
기업 간의 이제 경쟁보다는 서로 밸류 체인을 갖는 그런 그 산업들과 기업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갖는 게 가장 저는 성과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야만 경제 통합이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프라나 교통, 문화, 안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이건 다른 경제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여기서는 안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협력 방안들을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앞에서 분석했던 이 최종 수요의 산출 파급 효과, 이 높은 산업, 대전과 세종 간의 산출 파급 높은 산업들이 서로 간의 어떤 그 협력 가운데 성과, 지역 총생산을 많이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최종 수요 산출 파급 높은 산업을 분업적으로 육성하자. 대전에서 세종에서 서로 간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 중심으로 먼저 분업을 해가지고 육성할 수 있지 않나. 분업적 협력 필요성이 대전은 금속, 비금속, 광물, 세종 음식료, 담배, 비료, 농약, 제조적인 그렇게 나오네요. 그다음에 또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 얘기했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서비스나 의료, 그다음에 산업 폐기물, 육상, 운송 서비스, 자동차 소비, 개인 소리, 이런 부분도 협력 가능한 부분이 이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분석해봤는데 산업 융합도가 높은 산업을 또 공동 육성하지. 산업 융합도가 서로 높다는 얘기는 대전과 세종 ICT 산업이나 이런 특정한 산업 중심으로 융합이 잘 되는 그런 산업, 대전, 세종, 그런 산업들 중심으로 대전과 세종으로 공동 협력 육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각기 제가 여기 앞에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전, 세종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통합경제권을 구축하는데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공동지정, 이 부분이 이제 시에서도 서로 대전시와 세종시 간 협력을 맺어서 서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전하고 세종하고 이 경제 산업적인 어떤 입지 장점을 활용해 가지고 국내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볼 수 있는데, 경제구역과 관련된 특장점을 활용해서 대덕 특구하고 R&D 허브 기능, 또 세종의 산업 생산 입지 기능을 연계해 가지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구 창업이라든가 창업을 통해서 또 성장해가는 대전과 세종과 연구 창업 생산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대단위로 형성해 볼 수 있는 장점이 경제 자유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중에서 세부 사업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대전 세종 상생 협력 포럼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연구원 홍진기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제 대전과 세종이 연구 생산을 사업화해서 스타트업 허브 구축을 하자. 그래서 주요 사업들은 연구 개발 장비를 구축하고 연구 커넥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창업전 인프라 구축한다든지 연구판 신기술 개발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적자원 개발 교류 협력 사업도 대전과 세종 간에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기술력의 융합 가능성, 보완 가능성도 분석을 해봤지만 그중에 대전, 세종 간 인근의 어떤 노동 수요 작업률과 공급률을 바탕으로 해서 대전과 세종의 인근 시민들을 통합하는 그런 기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전, 세종 간의 이 노동시장 형성이 이제 대전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도 세종이 포함되어 있었고, 세종 중심의 노동시장권도 하나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하여간 인적자원 개발 교류 협력 사업들, 또 그 중에서 이제 고경력 은퇴자, 청년층과 관련된 공동 유치 사업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좀 힘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준정부 기구의
그 관리 운영기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여기 오신 그 조북헌 교수님께서 상생 포럼에서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이 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하여간에 관리 운영기구가 준정부기구의 힘을 가지고서 뭐 사업을 추진해야만 실제로 예산 집행이나 사업의 그 추진력이 확보될 수 있어서 이런 학부에서 한 얘기들이 실제로 추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기 박사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 발제를 먼저 듣고 토론하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 주제 발제를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식 박사님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세션의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의 남영식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그 내용의 주제는 대전세종 지역화폐 운영 현황 고찰 및 향후 개선 방안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가지고 이 발표 자료는 대전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한 양준석 박사님의 연구 결과와 그리고 이 세종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한 저의 연구 결과를 이제 활용을 해서 재구성한 자료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목차입니다. 오늘 발표는 지역화폐의 개념 및 특성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구 동향 및 도입 현황, 그리고 운영 현황,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 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들 아시긴 하겠지만 이 지역화폐에 대한 정의를 다양한 관점에서 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지역화폐라는 용어에서의 의미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발행해서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을 기능별 기준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 가치평가 관점에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아니면 법정 화폐 가치를 고려하느냐 그리고 발행 형태별로는 지류형이냐 카드형이냐 모바일형이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향점 관점에서는 공동체 활성화형이냐 지역경제 활성화형이냐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지자체별로 도입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화폐는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의 지역경제 활성화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특성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역화폐의 특성은 다양한 형태로 제시가 될 수 있겠지만 국내에서 도입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의 그런 특성을 좀 말씀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 특성이 제한적 특성이라는 표현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역 제한의 특성입니다. 사용 가능한 지역적 범위를 제한을 해서 특정 지역에서의 사용을 장려하게 되고 두 번째는 대상에 대한 제한입니다. 이 대상적 범위를 제한을 해서 특정 점포에서의 사용을 장려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간 제한의 문제인데 사용 가능한 기간적 범위를 제한해서 특정 기간 내에 사용을 장려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역화폐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역화폐 발행 이후에 유효기간 내에 소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제도이고 이런 지역화폐의 활용에 있어서 제한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소비자한테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 동향입니다. 연구 동향 내용은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활용 방안과 크게 효과 분석으로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 방안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단계 또는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그런 단계에서 많은 연구들을 그런 이제 주제에 맞춰가지고 수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 분석의 경우에는 이 지역화폐라는 것은 이제 또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크게는 이제 산업연관표에 기반한 파급 효과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에 기반한 추가 소비 효과 분석, 그리고 계량 경제 모형에 기반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도입이 활성화되면서 이와 같은 이제 다양한 방법과 관점을 가진 그런 연구들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입 현황의 경우에는 일단 행정안전부의 그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된 현황 정보에 기반해서 이제 살펴본 결과 2020년 6월 기준으로 약 230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제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 중 모두가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그런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적극적으로 국내에서는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대전 세종 지역화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전의 경우에는 온통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2020년 5월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입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발행 형태는 카드형과 모바일형의 형태로 혼합된 형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 시의 혜택은 결제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캐시백 가능한 충전 규모는 1인당 월별 5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9천억 원 정도의 이제 발행 규모를 가지고 있고, 대전시의 소상공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는 19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여민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2020년 3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을 했고요. 발행 형태도 카드형과 모바일형의 혼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 방식 역시 결제액의 10% 캐시백을 제공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캐시백 가능 충전 규모는 기존에는 1인당 이제 월별 50만 원 이내였는데, 조금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1인당 월별 30만 원으로 줄여서 2021년 8월부터 이제 좀 수정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1,787억 원에 달하고, 세종시 기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는 19년 9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이용 실태입니다. 대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 지금 그래프에서 제시된 수치는 그 전체 결제액 대비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5,917억 원의 결제액이 온통대전 기준으로 이제 집계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이 가장 높은 25.9%를 차지했고, 그리고 슈퍼마켓, 편의점, 식료품에 해당되는 부분이 24%, 그리고 병원이 12.5%, 학원이 10.3% 등으로 상위권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결제액 비중을 보면, 이제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보면 서구와 유성구에서 각각 38.6% 그리고 32.4%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결제액 비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의 경우를 보면 이 식음료품을 포함한 종합유통과 그리고 음식점 서비스 등에서 이제 높은 결제 비중을 보였는데, 2020년 기준 1,689억 원의 결제액이 일단 되었고, 그 중에서 음식점 서비스가 28.6%, 종합유통에서 23.7%, 그리고 교육 서비스가 14.9%,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13.1%의 그런 비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현재 단층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기준의 어떤 지역별 결제 기준은 뽑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좀 구분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점포의 수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동지역이 80% 이상의 그런 결제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지역화폐 온통대전과 그리고 여민전과 관련된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각 이제 각 연구자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치들을 뽑아냈는데, 그때 이제 그 대전의 경우에는 대전시 거주 대상자로 해서 소비자 1,000명씩 2회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7월과 9월에 이렇게 각각 1차, 2차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방식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온통대전 사용 이유, 그리고 추가 소비 여부, 그리고 품목별 결제액, 사용자 만족도, 미사용 이유 등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응답자 기초 정보는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종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 다만 조금 차별화된 거는 이제 소비자 대상으로 400명을 이제 조사를 하였고, 세종시에 이제 위치한 사업장 대상의 338명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2021년 5월에는 소비자 조사를, 6월에는 사업장 조사를 진행을 하였고,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와 세종시 유관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오프라인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여민전 사용 이유, 그리고 추가 소비 여부, 그리고 품목별 결제액, 사용자 만족도, 사업장 만족도, 그리고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응답자 기초 정보는 역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주요 결과에 대해서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1인당 월 평균 결제액이 설문 응답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식료품이 17.2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 이제 대전의 경우입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외식이 9.7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그다음 보건 서비스, 교육 서비스가 4.9만 원, 4.4만 원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온통 대전에 대한 만족도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상의 만족도가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온통 대전에 대한 사용 이유는 압도적으로 이 캐시백 및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 이 인센티브에 대한 혜택 때문에 사용한다는 분들이 75.2%에 달했고 미사용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성 자체를 이제 못 느낀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 그분들이 31.3% 그리고 지역 화폐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분이 23.5% 그리고 신청 사항의 번거로움과 사용처에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시의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식음료품을 포함한 종합유통에서 17.5만 원을 1인당 월평균 결제액으로 사용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음식점 서비스에서 12.2만 원 그리고 교육 서비스 6.4만 원, 차량 서비스 6.3만 원 정도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의 경우에도 보통 이상의 만족도가 80% 이상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여민전 사용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캐시백 및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사용한다는 분들이 8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민전 운영에서 소비자 관점에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월별 충전 인원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34.8%가 응답을 해주셨고 이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어떤 시에서의 조사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2021년 8월부터 좀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방향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효과 분석입니다. 효과 분석에 대한 방법론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시간적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크게는 이제 전환 효과에 대한 두 가지 효과 그리고 순소비 효과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는데 일단 전환 효과는 소상공인 전환 효과는 대형마트, 온라인 백화점 등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점포로의 소비 전환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내 소비 전환 효과는 지역 외 소비에서 지역 내 소비로의 소비 전환 효과를 의미하고 그리고 순소비 효과 이제 1이라고 지칭된 것은 만약에 지역 화폐가 없었으면 해당 업종에서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았을 소비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소비 효과 2는 이 순소비 효과 1에 더해서 지역 화폐의 소비 인센티브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비를 더한 효과를 의미하고요. 순소비 효과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조금 더 이제 뒤 시점에서 조사를 하면서 세종시에서만 좀 해당이 된 건데 지역화폐로 인해서 추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한 잠재적인 소비 감소 비율을 좀 이렇게 상쇄한 그런 규모만큼의 순소비 효과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효과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그래프상에 보시면 수치가 이제 소수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 소상공인 전환 효과 0.317로 도출되었습니다. 그 말은 대전의 2020년 결제액 대비해서 31.7%가 소상공인 전환 효과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대전의 소상공인 전환 효과는 31.7% 그리고 역내 소비 전환 효과는 16.8% 그리고 순소비 증가 효과 첫 번째 항목은 26% 그리고 순소비 증가 효과 두 번째 항목은 29%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전환 효과를 보면 28.7%로 나타났고 역내 소비 전환 효과는 29.5% 그리고 순소비 증가 효과는 첫 번째는 20.2%, 두 번째 항목은 23.7%, 세 번째 항목은 25.6%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약간의 이제 수치적인 정량적인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대전과 세종 모두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전 세종 지역화폐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선 방안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그 한계점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큰 한계점은 재정 지원에 대한 한계성입니다. 조사 결과에서도 보셨겠지만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그리고 그 인센티브 제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건 정부의 재정 지원인데요. 향후 정부의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만약에 축소가 된다면 지역화폐에 대한 사용자 수용성이 낮아지거나 이를 활용한 소비 활동이 저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가 지속 가능한 지역 내 결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한 운영상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있겠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상대적 필요성이 더욱 높은 곳에 차별화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제한된 재정 여건 하에서 차별화된 이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자활기업이나 장애인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무언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 공감대를 일단 형성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을 관련 위원회라든지 시민을 포함한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마련할 필요가 있고 당장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의 지원 시스템이 유지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편의성 제약입니다. 이건 이제 지역화폐 구조적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긴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입 목적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온통대전 온라인 몰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온라인 플랫폼이 지역 내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지역화폐 적용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시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단계별로 그런 이제 오프라인의 상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대상을 할지 고민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목적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가 저희가 이제 대전 세종의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추진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역화폐의 이 공동활용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그런 부분 접근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게 옳고 그름을 여기서 이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 같고요. 지역화폐 지역 공동활용에 대한 장단점을 이제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장점은 사용자 편의성 향상에는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화폐 활용이 가능한 지역 경계를 확대할 경우에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지역화폐 도입 목적성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역화폐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특정 지역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중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지자체별로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역 간의 공동 활용이 될 경우 특정 지역에서는 다시 지역 소비의 역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지자체별로 재정 지원이 이제 적정하냐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지역 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역화폐라는 것을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지역화폐가 살아 숨쉬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그 방식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화폐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 내에서의 시민과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제도를 개선하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박사님 시간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략도 좀 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의 그 주제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팜플렛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대학교 박정찬 교수님께서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논문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간은 15분 이내로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논문 김기 박사님의 대전 세종 통합 경제권의 구축 방안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 남영식 위원님의 대전 세종 지역화폐 운영하는 고찰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되었고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도 해주시고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김기 박사님의 그 대전 세종 경제통합권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그 첫 번째 논문,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 어떤 경제학자로서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자유 시장 경제 그 이론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또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한계점들이 좀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결정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통합을 한다고 할 때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고요. 통합한다는 것은 어떤 대전 세종에 통합한다 하면은 시장의 범위가 대전으로 제한되고 세종으로 제한됐던 것이 범위가 넓어지면서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시너지 효과가 이제 기대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그 긍정적인 면에서는 대전 세종이 통합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돼서 균형 발전에 대한 그 욕구가 강한데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메가시티를 구축하면서 좀 더 범위가 넓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규모의 경제도 나타나고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면서 경기 수도권과 대응하면서 경쟁의 장점들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대전 세종이 그 통합 경제권이 구축된다면은 어떤 효율성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다. 원칙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작용으로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거는 대전 세종이 어떤 통합 경제권을 구축하면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유경제권이 구축되면서 시장의 범위가 확대되면은 결국은 대전과 세종 가운데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보통 백화점들이 지금 이제 새롭게 개장하고 하면서 세종의 기존의 일부 형성되었던 유통 백화점 형태의 마트들이 지금 이렇게 세점하고 거의 공동화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범위가 넓어지고 가장 효율적인 데가 이제 사람들이 몰리면서 살아남고 나머지 지역은 공동화되지만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이 좋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통합 경제권의 어떤 규모의 경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쏠림 현상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통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은 유로피안 유니언 EU가 이 발전된 과정을 보면은 통합 경제권이 지향되는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은 유로피안 유니언처럼 행정, 경제, 정치 이런 사회 모든 면에서 이제 통합이 유로피안 유니언으로서 완성 되었는데 그 시발은 EEC가 되겠죠. 유로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 경제 공동체를 시발로 해서 이게 이제 가장 어떤 행정 단위나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경제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수반 어떤 경제 행위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를 시작으로 해서 EC 유로피안 커뮤니티로 넘어갔다가 EU가 이제
그 행정, 경제, 정치 통합이 다 되고 그다음에 화폐도 유로화가 탄생하면서 금융까지도 통합하면서 통합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봤던 것처럼 대전 세종도 궁극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통합 경제권을 유로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가 경제공동체가 추구했던 것처럼 지금 추구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미래에 있어서는 결국은 행정 단위도 통합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사실은 이제 그 진정한 통합이 되면서 그 효율성도 나타나고 행정의 차별화에 의해서 규제가 그 양산되는 그러한 부작용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김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전 상생 포럼에서도 그 산업연구원 홍진기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전과 세종의 어느 정도의 그 역할 분담 산업 측면에서요. 대전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R&D 역량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하는 이러한 초창기 단계를 담당을 하고 지금 많은 연구원도 있고 그동안 축적된 연구 역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카이스트라든가 충남대학이라든가 한밭대학이라든가 그런 대학이라든가 여러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서 조성을 하고 사실 세종시로 넘어가서는 세종시는 산업적인 기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요즘에 뭐 언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개발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산업단지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종의 과거 연기군이죠. 그 시절부터 세종이 갖고 있었던 산업이라면은 자동차 부품 산업 정도.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산업 연관 지수라든가 특화 지수 이런 거 보면 자동차 부품이 경쟁력 있는 나와서 그쪽이 이제 첨단 수성기 분야에서 산업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산업적 기반에 취약한 상태에서 세종시가 원래 계획했었던 그 계획 지역 이외의 연기군 지역에는 사실은 산업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단이 이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 하는데 그것을 채우는 세종시 입장에서는 자족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양쪽이 그 통합 경제권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면에서 대전은 R&D를 기반으로 한 창업 스타트업으로 그 정책을 추진하고 세종은 5단계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생산 단계 또 서비스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풍부한 어떤 공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협력을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논문 남영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전 세종 지역 화폐 운영 현황 포지션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갖고 있는 이 지역 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지자체나 뭐 이런 그 작은 지자체 단위에서도 다 내 지역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내 지역에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 이 얘기는 다른 지역 소비를 안 하겠다는 거고 그것이 그러면은 그 모든 지자체로 이게 확대돼 나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결국은
경쟁력이 없는 자기 지역의 그 자영업이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든 이거를 생명을 계속 연장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역이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굉장히 비효율성이 전국적으로 커지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그 롱런에 단기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들이 추진되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화폐라는 것은 아마 존속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이 지역화폐의 어떤 그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 이런 점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럼 과연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결국은 이 아까 그 설문조사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설문조사에서는 필요성이 없다. 이 부분이 이제 31.3%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왜 사용하냐 했을 때는 캐시백하고 소득 공개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이제 요금을 싸게 해주니 그 금융료라든가 뭐 이런 그 가격을 싸게 해주니까 그러면 뭐 플러스 이제 그 소득 공개 때문에 그런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재원은 결국은 이제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금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세금을 더 필요한 많은 것. 아까 이제 그 개선 방안 중에서 말씀하신 좋은 그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것은 시장이 그대로 내버릴 때는 소외되거나 그다음에 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원천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이러한 부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 경제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는 어떤 가치가 있다, 그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금을 걷는다는 건 결국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쓸 민간 부분의 소비 활성화를 정부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크라우딩 아웃 그 이펙트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쨌든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소비에 있어서 지역을 제한하고 또 뭐 기간도 제한하고 한다는 건 굉장히 규제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국민들의 또는 뭐 주민들의 그 소비 활동에 있어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거고 지역 화폐라는 것이 전속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활성화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전문가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이신 유효성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식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관련 지역화폐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특징적인 분석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잘 정리하셔서 이런 국제 엑스포에 발제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지역화폐 개념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최근 연구 동향, 선행 연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세종 지역의 이제 지역화폐 운영 현황으로서 원통대전과 여민전에 대해서 이제 그 비교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고, 원통대전 같은 경우는 발행 규모가 한 9,000원, 1인당
월별 그 구매 가능액이 한 50만 원 정도로 말씀해 주셨고, 반대로 여민전은 공급보다 규모가 좀 작은 1,800억이 좀 안 되는 그런 규모에다가 월별 충전 한도가 30만 원 정도로 대전에 비해서 좀 낮은 걸로 현황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 실태와 관련해서는 이제 업종별 결제 비중을 이제 지역별 결제 비중 이렇게 조사해 주셨고, 설문조사의 응답자 기초 정보로서 이제 가구 건수, 학력, 연령 등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발제문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이게 대전이랑 세종을 설문조사 하시면서 이렇게 따로 그 설문조사를 하셨던 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대전에서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 품목별 결제액과 세종에서의 품목별 결제액이 업종 분리가 조금 상이해서 이 부분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만족도, 미사용, 이용 등도 설문 문항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화폐 효과 분석으로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환 효과, 소상공인으로의 전환 효과, 그다음에 역외 소비가 역내 소비로 전환되는 소비의 전환 효과를 이제 먼저 들어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순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로서 지역 화폐가 사용되지 않았으면 발생했을 소비, 그다음에 소비 인센티브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소비,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거를 지역 화폐를 발행하지 않았으면은 잠재적으로 소비가 감소했을 텐데 발행함으로써 그것만큼 완충작용을 해준 약간의 그 경기 변동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이펙트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 재미있는 실증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향후 이 그 관련 분야를 이제 지역 산업 상품권, 지역 화폐를 이제 발행 효과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역 화폐들의 실증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나라는 질문들이 꾸준히 현재도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거에 대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레퍼런스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순소비 증가 효과 3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정부의 재정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약간 경기 침체 갔을 때 그거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서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처럼 있고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조금 더 이렇게 소비 경제 전체의 아웃풋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약간 지역 화폐의 효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확대 해석이 아닌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했던 점은 이제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하시면서 이게 세종의 이제 개수합이 1.277이 되더라고요. 대전 같은 경우 1.03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는 퍼센트라고 하셔가지고 대분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체 이제 이 효과가 100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그 전환 효과가 얼마 그리고 순증 효과가 얼마 이렇게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요 세종과 대전의 개수합이 1이 넘어가는 수치여가지고 여기 이제 그 회귀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박사님의 그 연구 보고서 나중에 참고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순증 효과와 그 전환 효과를 나눠서 실증적인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참 도움이 많이 됐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순소비 증가 효과 3이 이게 그 같이 리포트가 안 되었는데 저는 이제 유의성 차원에서 이게 회귀를 하셨고 거기서 유의성 차원에서 유의성이 없어가지고 자른 줄 알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빼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역 화폐 현황과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 그다음에 효과 분석까지 체계적으로 해주시고 나서
한계점과 개선방에 대해서도 아주 짜임새 있게 그 제시를 해주셔서 앞으로 제도 개선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계점으로 지적해 주신 거는 재정 지원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좀 더 차별화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재정 지원 대상 선정 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지역 사랑 상품권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이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사용 편의성이 높여야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계속 보유할 그런 요인이 생기는 건데,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거를 제한하다 보면은 소비자의 그런 사용 편의성을 좀 저해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장애인 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품권 지역 화폐 정책으로 지원한다기보다 그 취약계층을 특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재정 지원이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그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이 전반적인 그 제도 개선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한계점 1과 한계점 2가 조금 더 이렇게 상충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한계점 2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화폐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제시해 주는데,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 그 쇼핑몰에서 노출 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출 빈도가 위에 올라가고 밑에 내려오고 그런 거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 특정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간 공동 활용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 대전 세종 간의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지역 간 이제 그 지역 범위를 확장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공동 활용에 대한 장단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당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 그 대전에서 5% 하고 뭐 세종에서 10% 한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캐리피키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할인율에 따라서 세종으로 갔다가 또 대전으로 왔다가 이런 그런 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 특정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데 그것만 딱 이렇게 활용을 하고 넘어오는 그런 갈등이 있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제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화폐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발제 자료에 주신 거에 보면은 그래서 조례 제정이 지역 화폐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세종의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상품권이라는 용어를 차별화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일반 그 소비자들이나 이용자들 대상으로는 우리가 그 지역 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언론에서도 지역 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지역 화폐, 이건 제 개인적인 그 느낌이고 생각인데, 지역 화폐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으신 것은 사실인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지역 사랑 상품권이 15조 규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5조의 규모를 지자체가 공공기관이 발행을 한다고 하면 15조에 되는 돈이 우리 한국 경제 풀리는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15조라는 돈을 다 정부가 전부 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5%에서 10%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줘서 그 소상공인들의 매출 지원 정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부가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는 15조가 아니라 5천억에서 1조 되는 그런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5%에서 10%라는 그런 인센티브를 이용해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정책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이거를 어떤 뭐 한국은행의 그 중앙은행권을 대체한다거나 아니면은 또는 이제 그 경제의 유동성을 증가시켜가지고 뭔가 이런 그 화폐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그 다른 시도를 보더라도 이제 지역 화폐와 상품권 요거를 혼용해서 하고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이게 이 제도가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화폐를 이제 발행하는, 지자체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이라는 그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정책의 하나로 이게로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소상공인 매출 증대 정책은 지금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뭐 이런 가장 유사한 정책 중에 하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서,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행한 지 1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잘 제도가 정착이 돼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 지역사랑 상품권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그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추월했습니다. 그만큼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정책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 지역적인 특성을 잘 지역별로 자기네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 그리고 업종 이런 거를 잘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여기 그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 없어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그것이 작년부터 해서 이 이슈로 화두로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영식 박사님과 그 대전 지역에서는 그 안준석 박사님께서 좋은 연구를 해주셔서 앞으로 이제 많은 인용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사님. 세 번째 토론을 해주신 전문가분 모시겠습니다. 조복현 한밭대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밭대 경제학과의 조복현입니다. 제가 처음 토론하게 됐을 때 주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또 그 경기 협력 방안에서 짧게 지역화폐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다른 것이고, 저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미 오늘 발표하신 발표문에서 주로 효과 분석을 하셨고, 또 그런 방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효과 분석과 관련해서 이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본래 목적 이상으로 이것이 이제 그 지역이든지 또는 국가 전체든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왔느냐, 이런 논리로 이게 또 발전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해지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효과, 영내 소비 전환 효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을 보셨고, 또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지역적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어쨌든 가격 할인에 따른 가격 효과,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말하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가격 효과, 그리고 캐시백 10% 지원에 따른 소득 증가, 그거에 따른 승수 효과 이런 걸 아마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소비자, 물론 이제 공급자도 있었습니다만 소비자 중심의 설문조사에 한 것들인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이것과 함께 그 매출액을 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의 증가가 있었느냐.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이 대형마트까지 다 합쳐서 지역 전체의 총 매출액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느냐.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어떤 논문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소상공인 매출액은 대체로 증가했는데 또 그걸 다시 업종별로 나눠서 보니까 주로 이제 대형마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소형마트에서의 증가는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음식업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그다지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더 그 지역 전체로 보려고 하면은 이제 타 지역에서 여기 유입, 여기 유출도 감소하지만 여기 유입도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유입과 여기 유출을 계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함께 해서 전반적인 효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이제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별 상대가 돼서 경제에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추가해서 이제 장기 지속성 문제 개선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아까 플러스 효과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 얘기하신 것처럼 재정 지원에 따르는 올해 한 1.5조 정도 들었죠. 재정 지원 그리고 관리 비용도 이게 적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익과 동시에 고려해서 플러스가 얼마인지 이런 걸 봐야 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장기 발전 또는 장기 경제 성장에 대한 정확한 뭐랄까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역 간 균형 발전 그리고 업종 형태라고 할까요?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뭐 소상공인 이런 것 사이의 균형 발전이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대형마트, 대기업 우선으로 불균형 발전을 하는 것이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1차적인 고려가 있어야 이게 그냥 단순하게 플러스는 순유과는 0이라고 하더라도 대형마트에서 소형마트로 이전한 그런 배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한 그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균형 발전이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이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옆에 여 박사님께서는 이제 지역사회 상품권은 지역화폐가 아니니까 이제 화폐의 역할로 딱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도 이제 좋으신 말씀이고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 지역화폐 지역사회 상품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화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 순환 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상품권은 그냥 1회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지역화폐를 의도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이것이 계속 유통돼서 유통속도가 1 이상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 비용도 줄어들게 되고 지역 경제의 지역 내에서의 순환이라는 본래 개념에도 맞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 화폐를 개발시켰던 지역화폐주의자들은 지역사랑 상품권에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역화폐가 자생적으로 끌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거기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것이는데 이런 것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고려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또 하나 고려할 것은 이제 지금 현재 대상 업종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아까 이제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는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한편에서는 또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는 또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용자들을 생각해 보면 대전시의 여기가 대전시의 온통대전의 사용자가 서구하고 유성구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구 비중으로 하면 그게 한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0% 좀 넘긴 한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온통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한테 더 많이 사용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몰라서 불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그 개념이 좀 적은 거예요,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또 이제 적극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그것이 좀 부족하시거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간 그런 걸 어떻게 이 중대효과에서 부정적인 걸 갖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세종 간 협력 문제는 이게 이제 통합을 하기로 했으면, 아니 통합이 아니라 협력을 하기로 하면 결국은 뭐 부정적인 면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 대전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 온통대전하고 대덕구의 이더리움, 이롱 이거하고의 문제처럼 이게 그 지역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그 관점이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세종시에서 이제 여기 유출이 여기 유입보다 많기 때문에 같이 못하겠다 이게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도 세종에 살고 있는데 세종에 사는 분들이 이제 대형마트는 거의 대전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코스코는 아니지만 백화점이라든가 아까 박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 이런 데는 다 대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그 지역 화폐가 커버하는 업종에서의 여기 유출과 그거를 포함해서 모든 전체 그 대형마트까지 포함해서 하는 여기 유출과의 그걸 좀 구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합했을 때 정말로 세종이 여기 유출이 커서 손실이 클까 이걸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기 박사님 말씀하신 게 짧게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두 지자체가 이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제시하셨는데 굉장히 그 좋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 박사님 그 슬라이드 16쪽에서 그동안 이제 이 대전세종 간의 광역협력권 산업육성법 사례가 없고 또 지역주도의 지방분권과 자립적 발전 전략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경제협력 방안 굉장히 좋은 것을 제안하더라도 지금 여기 과거의 경험에서 보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이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그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그 협력 방안이 보다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제가 최근에 안 사시는데 지자체가 이게 정부가 아니더만요. 이게 법인이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대행한다고 이런 정도 되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경제사업을 할 때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은 대체로 이제 그 현재의 어떤 산업 구조보다는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새로운 그걸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 이 공동으로 그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공동 어떤 제안을 한다든가 이래서 뭐 최근에 경제자유구역 같은 건 이제 그런 사례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을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체 사업이 대전시는 전체에서 40% 정도 좀 다른 지역에 적던데 만약 세종시와 대전시가 자체 사업을 할 때는 중앙정부의 장기 국토계획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현황 분석을 쭉 하셨는데 이런 현황 분석의 토대 위에 어떻게 이 현재의 구조 속에서 협력을 하고 개선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자체 사업 가지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 사업을 편성할 때 두 지역의 지자체가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어떤 곳에 서로 보완성이 있고 어떤 곳에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동안 경험도 없고 또 이렇게 자율적 발전 전략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려는 것이 없다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두 양자에 대해서 두 지자체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국훈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신 전문가분의 토론을 듣고 하겠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김성표 책임연구위원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연구원의 김성표입니다. 먼저 오늘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같이 이제 연구도 하고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연구하고 계신 것들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오늘 오신 또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를 또 느끼고 배우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김기 박사님 대전 세종 통합 경제권 구축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의견과 궁금한 점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산업 투입 산출이라든지 보안정 시각에서 대전과 세종 지역에 실제로 이제 최종 수의 변화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쪽에서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도출한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연구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광역 경제권에 대한 관심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울경도 그렇고 대구 경북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그 이전에도 뭐 광역 경제권 사업들도 있어왔지만 최근에 이제 행정구역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각 지자체마다 또 인근 지역마다의 또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뭐 역사적으로 어떤 공통된 뿌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대전 세종의 어떤 특수한 상황 이런 또 좀 고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렇게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어떤 인구 증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규모의 경제라든지 또 예산에 대한 어떤 중복성을 또 피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비슷한 연구 또 정책들을 보면서 저는 여전히 이런 광역 경제권에 대한 한계점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큰 게 이제 행정구역이죠. 행정구역은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나 물류, 기업 간의 이동은 그 범위를 이제 넘나들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한계점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고 광역 경제라든지 아니면 통합 행정이라든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뭐 중앙 정부에서도 아마 광역 협력을 통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권에서의 어떤 자율차 시범지구라든지 또 뭐 대전 세종 오송을 연결하는 바이오밸리 이런 사업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앙부처에서 교육부라든지 다른 부처들이 연계를 해서 대학과 지자체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혁신 사업들을 제안을 해서 이번에 아마 충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 세종, 충남이 같이 이렇게 또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부처의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에서도 또 같이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은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산업, 또 향후에 발전될 그런 쪽을 많이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바이오라든지 또 미래차 이렇게 잡고 있는데 실제 분석을 통해서는 그거는 좀 다른 것들이 나와서 과연 이거를 두 개를 어떻게 연계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좀 의문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좀 연결이 되는 건데 과연 이 협력을 통한 이득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자치 두 가지가 이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대전과 세종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고 통합 경제를 가지고 갔을 때 서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그럼 과연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제 추진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세종에서도 지금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정체가 되긴 했는데 중앙정부가 있고 또 연구기관이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마이스 산업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위를 보면 대전에서도 이제 컨벤션 센터를 또 추가적으로 짓고 있고 오송에서도 지금 또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면 세종에서는 오히려 주변 지역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가야 맞는데 실제로 이제 안에서 들여다보면 이 세종시는 또 자체적으로 그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의 이제 마이스 수요를 또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이제 대전의 인구가 이제 세종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서 다시 이제 출퇴근을 하는 그런 패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협력해서 인적자원 개발이나 인력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이 두 가지 대전과 세종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세종시의 이제 교육훈련 그 사업들을 보면서 이제 뭔가 이제 대전에 있는 역량을 저희는 활용을 해서 대학이라든지 이런 고등교육기관을 활용을 해서 지역에 맞는 또 산업에 맞는 바이오 분야의 또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런 아이템들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 훈련에 대한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교육 훈련 정보도 제공하고 또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또 통합을 하는 그래서 이게 세종뿐만이 아니라 충청권에도 좀 확대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제안들도 있습니다. 그 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특별 행정기구로 가는 것도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중간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협력기구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이게 약간 민간 주도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런 케이스들이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하려면 예산과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역 행정기구 또 특별 행정기구로 가게 전 단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간이 주도하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기금을 적립을 하고 이걸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남영식 박사님 대전세종 지역화폐 운영현황 개선 방안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앞에 이제 토론해 주신 분들과 몇 가지 이제 좀 중복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게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이제 부각된 이유가 아무래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높아져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예산 투입 대비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소비 증가로 이어졌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석에서 대전과 이제 세종의 어쨌든 비슷하게 이제 설문을 해서 두 개가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만족도는 거의 한 80% 정도가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이 80%가 되고 세종은 한 57% 정도 되는데 그러면 대전이 훨씬 더 이게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또 하나는 아까도 이제 조국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났고 세종은 앞으로 이제 충전 인원 확대 그러니까 그만큼 세종은 아무래도 좁고 아무래도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훨씬 더 이게 빨리 정보가 소통이 되고 또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가져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효과 부분에서 소상공인 전환 효과, 역내 소비 전환 효과가 이게 물론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5개로 나누어져서 이게 수치를 1대1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지 대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전환이 0.317이고 세종이 0.287인데 그러면 대전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 좀. 또 이제
재정 지원 한계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걸 좀 차별화되게 좀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아까 이제 지역 화폐의 그 본원적인 게 이제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 기능, 그다음에 또 환경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상입니다. 예, 예, 김승표 의원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하신 분들의 그 답을 듣기 전에 플로우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의 질문도 조금 있는데요. 여기 저한테 행세가 되어서 전달이 된 것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양준석 박사님, 그러니까 아까 그 화폐, 지역화폐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분의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양준석 박사님의 의견. 우선 첫 번째는 대부분 정부 개입이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대체하는 구축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유독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걸 강조하는 것은 비판이 좀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답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중앙정부든 뭐 지방정부든 통상 정부 지출이 있거나 이러면 그게 크라우드 이펙트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차원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입니다. 지금 아까 구축 효과에 대해서 강조하신 분들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지역 화폐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지역 간 경쟁을 제한하여 결국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것인데 지역 화폐로 구매하는 상품 서비스들이 주로 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것이라서 실제 지역 제한으로 인한 후생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 대전 세종이 지역화폐를 통합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대전 세종 경제통합의 상징성으로 의미를 가지게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그 구축 효과하고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서는 발제자보다는 우리 유효성 박사님과 조복현 교수님의 그 아까 평가가 좀 있었는데 답을 거기다 넘기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발제자는 조금 이따 답을 하도록 하고 유 목사님 먼저 말씀 좀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는 양준석 박사님 발표를 이제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대전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들어서 좀 익숙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대전세종연구원이신데 왜 대전에 대한 분석만 있으시냐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이제 세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라서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셔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대전에 대한 효과와 세종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가지고 참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참석을 해서 참 좋았는데 말씀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양준석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그 지역 화폐를 가지고 어디 멀리 가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이 관련해서 이 비판하는 논문 중에 논거 중에 하나가 이게 사람들이 이제 지역 화폐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찾아가는 그런 거래 비용이 더 들 거다라고 비판하는 논지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어차피 쓸 거를 주변에 이제 마트라든지 아니면은 가까운 병원 약국 이런 데서
거리가 가까운 자기 생활 주변권에서 사용하는 그런 품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인센티브를 주고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이제 여기로 갈소비나 아니면은 대형마트로 갈소비를 그 지역의 골목 상권으로 전환하게 하는 거로 인해서 소비자 학생이 크게 감소할까, 그리고 뭐 거래 비용이 크게 감소할까라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세종 화폐 통합에 관한 부분도 중국 진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옆에 군단이랑 이렇게 시단이랑 해가지고 지역 화폐를 창의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사용하는 그 생활 권역이 겹치면은 그거에 따라서 화폐를 통합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 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의 이제 제도 중에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군 단위 아니면은 읍면동 단위로 해서 발행을 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대전 세종 화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코멘트 토론하다가 이제 앞서서 김기혜 박사님 하신 내용 중에서 코멘트는 못했었는데 재미있게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세종에서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통근 인력, 그리고 대전에서 세종으로 통근하는 통근 인력 변화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통근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서는 자기가 일하는 일터는 대전이지만은 거주하는 거는 세종이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둘 다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활용을 하면서 일터에서는 대전 상품권 사용하고 직장 거주지에서는 세종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어서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화폐 통합이 유리한 측면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 교수님도 뭐 답하실 만한 그러니까 대전 세종 우수행 문제, 소비자 지역 화폐가 이제 지역 제한도 있지만 업종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 제한에 따르는 후생 감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종 자체가 뭐 이렇게 타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아니고. 그런데 이제 업종 간 제한은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제 현금으로 하면은 대형마트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소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실효적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10% 캐시백을 받기 때문에 할인 있기 때문에 회전 효과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돈을 지역화폐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부는 지역화폐로 그리고 더 큰 부분은 국가화폐로 사용하니까 자기가 이런 선택한 것이니까 이것이 어떤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분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예, 양준석 박사님의 어떻게 보면 코멘트 적절하다는 게 다소 의견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질문이라기보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린 것은 이 아까 지역 화폐에 대해서 지금 여 박사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두 개를 신청하면 예를 들어 대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종에 가서 일할 거 많다 이런 사람은 세종시에다가 연인전 나한테도 발행해달라. 그리고 또 세종에 사는 사람인데 대전에 와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원통 대전을 나한테 좀 발행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두 개를 발행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대전에서 일할 때는 대전 원통 대전을 쓰고 세종에서 일할 때는 연민전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걱정하신 통합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하면 좋을 텐데 시에서는 이제 세종시에서는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종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서 안 쓰고 대전에 가서 쓴다 이러면 이제 손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유통시설이나 이런 무슨 대전이 조금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면 두 개를 다 나한테 발행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거주자가 세종이 아니라도 대전에 사는 사람도 내가 세종 걸 좀 발행을 해달라 이러면 요청하면 무조건 됩니까? 가능합니다. 타지에 가격만 근데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제도화를 확보시켜 나가면 꼭 통합을 안 하더라도 서로 걱정이 돼서 통합이 안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저기 지금 지역 화폐에 대해서요. 여기 전문가들이 좀 계시니까 개인적인 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면 지역 화폐가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에서도 시작이 먼저 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 기간적으로 이제 어떤 검증 기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작하고 나서 어떤 장점, 단점 이런 뭐 효과 이런 분석들이 많이 되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 근데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전체 뭐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이게 경기 완화 효과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면은 뭐 장기간 지속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석들은 어디 있는지요? 이제 왜 그 지속되는 어떤 지역화폐의 그 형태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선진국 사회의 그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무슨 자료나 연구 결과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뭐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이제 이 시초가 노동바우처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되고 있고 뭐 독일 킹가우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아마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이게 여기서 한국형이라 말씀드리기 조금 습관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아무래도 공동체 활성화에 좀 가까운 그런 형태로 이제 지역화폐가 추진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관련 자료는 아마 저희 그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이제 국내에서 아까 여관사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실 지금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의 관점에서 이걸 군대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국가 전체에서의 이게 투입되는 재정 대비해서 그 정말 전체적인 효과를 볼 것인가. 거기에서는 분명히 제약사항이 있고 효과가 제약이 될 것이고요. 그런 또 이제 결과도 나오고, 다만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결국 이걸 이제 투입을 해서 경제적 효과가 전체적으로 많다라는 관점보다 어쨌든 이제 지금 특히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약간 사회적 구조적 차원에서 약간 좀 이렇게 그 디스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좀 이렇게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근데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이게 그렇게 계속 되면 좋은데 재정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그 시간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발제하신 분들의 답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 박사님, 뭐 지금 토론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도 좋은데 너무 길게는 하시지 마세요. 네, 저 좋은 지역들 정말 그 심도 있게 지적된 점들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 우려하시는 것들 중에서 이제 그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이제 대전 세종 간의 경제 통합이 있을 때 자료 시장 경쟁에 맡겼을 때는 당연히 그런 현상이 생길 거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계속 꺼내고 싶은 얘기가 이제 상호 보완과 분업이라는 말을 계속 꺼냈는데, 분업이라는 말이 시장 경제에서는 자동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 지방정부에서 이 대규모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거에 예산 투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쏠림 현상 부분에 대한 산업 육성 부분은 좀 지자체가 민간 시장 부분에 맡겨두지 말고 좀 정부 주도로 지자체 중심으로 이렇게 정책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국고사업하고 지자체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이제 국고사업에서는 주로 이제 대전 세종 간에 협력한 사업이 별로 없고 자체 사업으로는 얼마든지 이제 협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통합을 염두에 둔다면 자체 사업을 많이 시행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더 이 상호 보완적인 효율적일 거라시라는 말씀 동감하고요. 다만 안타까운 게 이제 이 자체 사업 예산은 크지 않아요. 정부 사업
대규모 산업 육성 사업이 크다 보니까 정부 지자체들이 전부 다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 자체 사업의 소규모 예산 같은 경우가 많이 추진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그 국고 사업의 이제 지방 분권이 좀 더 강화돼 갖고 지방으로 예산이 많이 분배돼서 지방에서 이 산업 육성 권한을 갖고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자율적인 권한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김성표 박사님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요즘 이제 광역경제권이 왜 부각되고 그 의미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뭐 물론 이 광역경제권이 아까 박충창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모의 경제 시연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 그 이면의 그 현상은 뭐냐면, 최근에 정부에서 이 광역지자체로 한꺼번에 사업하는 거에 대해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그것 때문에 사실 그 광주 전남이나 부산 부울경이라든가 대구 경북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경제 통합이나 행정 통합까지 막 얘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전남이나 대구 경북은 뭐 이제 그 행정 통합까지도 지금 막 논의되고 있는데, 광주 전남에서 의미 있는 그런 지금 협의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경제 통합이 실질적으로 되려면 행정 통합, 권역이 행정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경제 통합이 있으려면 행정 통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인적 교육 훈련 분담이라든지 뭐 예산 조직 그 이런 부분에서 경제 통합 협력 기구 같은 부분이 민간 비영리 부분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이 협력 사업은 더 잘 되는 사업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정부 기구가 그 예산과 조직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민간 비영리 부분에서 하면 더 잘 되는 사업들은 권한을 줘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남 박사님 간단하실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일단 오늘 저희 토론자분들께서 정말 다 의미 있는 말씀 주셨고요. 이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 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을 해나가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개만 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지면상 충분하지 못하고 좀 제약된 시간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그 효과 개수로 제시된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조사 대상자들의 전체 이제 그 사용의 가구, 그걸 이제 설명면서로 들어갔던 거고, 정보면서로 해당 그 효과들이 있습니다. 금액들이 나온 거를 심플 리그레션을 돌려서 나온 개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이 1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그 결책 대비해서 그 효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자체마다 대전, 세종이 우리 당연히 협력적 관계에 있지만 여러 지역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이제 서 있는 상황이 다르고 필요한 연구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별개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세종시의 연구가 좀 더 늦게 진행되었고, 대전시에서 했던 그런 방법론들을 조금 더 고민을 했었었고, 그런 과정에서 수소 효과를 조금 더 추가했는데 그 부분이 좀 강한 과정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자체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효과들을 그리고 부작용들을 고려해서 지자체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좀 건설적인 그런 정책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이번 그 경제 대전 세종 통합경제권 이고자 합니다. 발제해 주신 김기 박사님, 남영식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종천 교수님, 여효승 박사님, 조복헌 교수님, 김성표 박사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세션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